예, 제트소일이라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제트소일 프로그램 설치에서부터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 물성 정의, 요소망 생성, 입력 정보 구축, 하중 및 지진파의 입력, 해석 실행, 그리고 결과 정리 순서입니다. 프리프로세서는 우리말로 전처리라고 부릅니다. 전처리, 처리, 후처리 3단계로 해석 과정이 구성되므로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처리 프로세스라는 표현은 컴퓨터의 연산 과정을 표현하는 데 쓰였죠. 컴퓨터의 주 연산 장치 CPU, 즉 Central Processing Unit라고 하는 표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포스트 프로세서는 우리말로 후처리라고 부릅니다. 보통 해석 결과의 그래픽 처리를 의미합니다. 해석 실습에 적용할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제트소일입니다. 제트소일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주소입니다. 프로그램과 별도로 도움말 파일도 다운받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말 파일을 설치하면 도움말은 물론 각종 교재와 교육 동영상도 설치 폴더에 설치됩니다.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비밀번호는 아마 제트소일 언더스코어 유저일 것입니다. 학생용 버전의 해석 용량은 2차원 해석의 경우 4000절점, 그리고 3차원 해석의 경우 8000절점까지 지원합니다. 제트소일은 다소 고전적인 느낌을 주는 프로그램이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과학자 수준의 다양한 해석 기능을 제공하는 전문가적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제트소일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시작 화면 1이 나타납니다. 이때 그 컨티뉴 단추를 누릅니다. 시작 화면 2에서는 새로운 프로젝트 또는 기존 프로젝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폴더에서 프로그램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화면 3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시작 화면 3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메인 프로그램의 화면 상단에는 전처리, 해석, 그리고 후처리, 그리고 이제 입력 정보를 구축하는 어셈블리라는 메뉴의 툴바가 위치합니다. 툴바는 보통 위에 위치합니다. 왼쪽 상단 패널에는 단위계와 해석 유형, 그리고 왼쪽 하단 패널에는 입력 정보를 보여줍니다. 입력 정보에는 사용 중인 함수, 재료의 개수, 유한요소 모델의 절점수, 요소수, 경계 조건, 그리고 기하 모델의 그 객체의 개수를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그 FE 모델과 마크로 모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FE 모델은 유한요소 모델을 의미하고요. 마크로 모델은 기하 영상 또는 덩어리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크로 모델에는 말뚝 요소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뚝 요소는 요소 하나하나씩 정의하는 게 아니라 시작점과 끝점을 정의하기 때문에
마크로 모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로 모델에는 절점이나 직선, 원호, 그리고 연속체는 지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 파일 요소는 지워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유한 요소 해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마크로 모델이 아니라 FE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크로 모델은 요소망을 수정할 때 그 편리함으로 남겨두거나 백업 파일은 저장한 다음에 삭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크로는 데이터의 재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백업적인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로 모델 한 개에는 보통 여러 개의 연속체 요소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마크로 모델 연속체는 총 몇 개로 보이죠? 컨티뉴엄 2D는 25개, 25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FE 모델의 유한 요소의 컨티뉴엄 2D는 888개군요. 다시 말해 마크로 요소 마크로 요소의 모델의 컨티뉴엄 연속체 요소 25개를 분할해서 FE 요소, 유한 요소 888개를 생성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하 영상 모델링에 37개를 썼군요. 37개의 포인트를 사용했고 요소망이 생성되면서 그 유한 요소 절점, 즉 노드의 개수는 953개가 되었습니다. 포인트와 노드가 그 해석 공간에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경계 조건이나 하중을 입력할 때 포인트를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노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제트소일에서는 마크로 모델에 적용되는 메뉴와 FE 모델에 적용되는 메뉴가 엄격하게 구분됩니다. 마크로 메뉴에는 노드를 선택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노드는 FE 모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크로 메뉴에서 마크로 메뉴에 있는 상태에서 노드를 계속 선택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움말을 설치하면 화면 우측 패널과 같이 매뉴얼이 나타납니다. 폴더를 찾을 필요 없이 교재나 매뉴얼을 이곳에서 바로 더블 클릭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읽기 위해서는 어도비 리더가 반드시 미리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제트소일 파일 메뉴에서는 다양한 예제를 오픈할 수 있는 세 번째 메뉴 오픈 제트소일 이그젬플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예제는 교육용 버전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일 메뉴에는 임포트 메뉴가 있는데 다른 입력 파일을 가져오기 하는데 사용됩니다. 입력 파일의 내용 중에서 요소망만 가져올 수도 있고 머티리얼 정보만 또는 하중 정보만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컨트롤 메뉴는 해석을 컨트롤할 수 있는 다양한 부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컨트롤 메뉴 내부에는 또한 다양한 부 메뉴가 있는데 컨트롤 부 메뉴는 고급 사용자를 위한 또는 고난도 해석을 위한 해석 컨트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셈블리 메뉴는 여러 입력 자료를 결합시키는 다양한 부 메뉴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 입력 자료의 결합에 필요한
필수 입력 항목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셈블리 메뉴에는 요소망 생성에 필요한 프리프로세싱 부 메뉴, materials, 그리고 existence function, 존재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시공 단계에 따라 어떤 요소는 존재할 수도 있고 또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 유무를 정의하는 함수가 존재 함수 existence function입니다. 그리고 load function은 시공 단계에 따라 또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하중을 정의합니다. evolution function은 진화 함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evolution function은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은데요. 그 열전달 특성이나 콘크리트의 손상도를 온도, 습도에 따라 변화 또는 진화하는 특성을 표현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내장된 다양한 함수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버티 방향을 x, y, z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고 K0 조건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K0 조건은 원지반 응력에서 연직 방향 응력에 대한 수평 방향 응력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질력학 텍스트에서는 정지 토합 계수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K0는 흙의 경우 0.5 내외, 안반의 경우에는 0.5 내지 2.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믹 인풋에서는 지진 가속도의 방향과 그 크기를 입력하는데 지진 가속도를 입력할 때 흔히 할 수 있는 그 실수가 있는데요.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입력했는지 아니면 미터 퍼 세크와 같이 단위계를 이용해서 입력을 했는지 그게 이제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상당히 주의해야 할 점이고요. 미터 퍼 세크로 입력한 지진 가속도와 중력 가속도 g에 대한 계수로 입력한 경우에 그 지진 가속도의 차이는 약 10배 정도 나겠죠. 그리고 또한 간단한 철근 설계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툴바에는 자주 사용하는 메뉴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위 기본 메뉴는 화면과 같이 세 가지입니다. Run Preprocessor, Run Analysis, 그리고 Run Post Processor입니다. 사실 세 개의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메인 프로그램에서 외부 프로그램 세 개를 실행하는 것이죠. 이제 외부 프로그램들의 사용법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오렌지 박스로 표시된 그 메뉴들은 앞에서 설명드린 어셈블리 메뉴입니다. 이 중에서 Material Definition 메뉴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머티리얼 메뉴를 실행하면 머티리얼 대화 상자가 나타나며 Add 단추를 눌러 재료를 추가합니다. 추가하는 재료의 특성이 연속체의 재료인지 컨티뉴엄이라고 여기 보이죠? 아니면 구조 재료인지를 먼저 선택합니다. 그러면 머티리얼 포뮬레이션에서 일라스틱, 모어 콜럼, 하드닝 소일 모델과 같은 구체적인 그 재료 모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모어 콜럼 모델을 선택했군요. 그 아래에는 하드닝 소일, 스몰 스트레인 모델이 보이는데 모어 콜럼 모델보다 한 단계 진화한 재료 모델로서 모어 콜럼 모델이 선형 탄성 완전 소성 모델이라면 HS 모델은 비선형 탄성 완전 소성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딩, 언로딩 곡선의 기울기를 다르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언로딩 기울기가 로딩 기울기보다 가파릅니다. 그러니까 언로딩 탄성계수가 로딩 탄성계수보다 크고 보통 3배의 크기를 갖습니다. 모 쿨럼b 모델은 일래스틱 유닛 웨이트 외에 플로우 특성과 넌리니어 특성을 그리고 이니셜 K0 스테이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 쿨럼b 모델의 특징인 난리니어 탄소성 특성은 점착력과 마찰각으로 대표되고 팽창각과 인장강도 등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장강도는 어드밴스드를 체크해야 입력할 수 있고 체크하지 않으면 인장강도는 무한대로 설정됩니다. 즉 인장 파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안 해석 프로그램의 품질은 비선형 해석 기능에서 거의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선형 해석의 정확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HS 모델의 일래스틱 특성은 다소 복잡합니다. 탄성 상태에서도 비선형 특성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삼축압축 시험을 통해서 파라미터를 구할 수 있습니다. 탄성계수와 포화송비의 아래 첨자 UR 언로딩 리로딩이 붙어 있는 게 보입니다. 실험적으로 E0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초기 접선 탄성계수죠. E0를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언로딩 리로딩 삼축압축 시험이 한참 진행된 다음에 하중을 압력을 제어할 때 우리가 EUR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EUR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중을 제거할 때의 탄성계수가 진정한 탄성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EUR을 입력하면 E50은 Z소일에서 3분의 1로 감소된 값이 적용됩니다. 기본 값입니다. 3분의 1로 감소된 피크 변형률의 50% 변형률에 해당하는 할선 탄성계수가 E50인데 E50은 EUR 그러니까 언로딩 리로딩 탄성계수의 3분의 1 값이 적용되고요. 포화송비 언로딩 리로딩은 사질토에 대해서 보통 0.2가 적용되고요. 이는 실험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포화송비입니다. 사질토는 0.2 그리고 점성토에 대해서는 0.3이 보통 일반적인 값입니다. 그리고 지수 m은 로딩 곡선의 공률을 정의하는 데 사용됩니다. 파라미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 쿨럼b 모델과 HS 모델을 비교하면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 모 쿨럼b 모델은 탄성 영역에서 선형 탄성으로 거동하지만 사실 비선형이죠. 사실은 비선형인데 우리가 선형 탄성으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성 상태의 변이는 부정확할 것입니다. 모 쿨럼b 모델의 장점은 주어진 전단 강도에 대해 파괴 하중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HS 모델의 장점은 탄성 영역에서도 비선형 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HS 모델은 변이와 파괴 하중의 정확도에 있어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토질 종류, 설계 목적에 따라 모 쿨럼b 모델과 HS 모델의 한계 상태 설계법에 대한 적용성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 쿨럼b 모델이 변이가 부정확하다는 것은 한계 상태 설계법 SLS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의 적용 불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LS는 사용 한계 상태를 의미하며 구조물의 균열과 관련하여
정확한 변위를 요구하는 설계법입니다. 따라서 탄성 상태의 변위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ULS는 극한 한계 상태 설계법으로서 파괴 하중 산정과 관련이 있으므로 모 쿨럼b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HS 모델은 변이와 파괴 하중을 모두 정확하게 선정할 수 있으므로 SLS와 ULS 설계법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그 샌드와 실트, 클레이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변형률 영역에 대해 HS 모델의 적용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HS 모델에는 스탠다드 모델과 스몰 스트레인 모델이 있습니다. 전단 변형률 0.1%를 기준으로 두 모델의 적용성이 나뉘고 있습니다. 좀 상당히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중에 HS 모델은 초반에는 스몰 스트레인 모델을 따라가다가 변형률이 일정한 값, 즉 0.1%보다 커지면 스탠다드에서 스몰 스트레인에서 스탠다드 모델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 HS 모델을 어떻게 모델링 하느냐는 사실 상용 프로그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트소일은 HS 스탠더드 모델과 HS 스몰 스트레인 모델로 나뉘어서 해석 중에 자동적으로 스몰 스트레인에서 스탠다드로 이렇게 전환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화면의 원으로 표시된 영역은 HS 모델이 막대 그래프로 표시된 것과 별도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모델들을 그 원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하단에 있는 하딘 드르네비치 모델이 HS 스몰 스트레인 모델과 유사하고 덩컨창 모델은 HS 스탠더드 모델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모 쿨럼b 모델은 단지 파괴 상태 시뮬레이션에만 적용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HS 스탠더드 모델의 응력 변형률 곡선과 각 파라미터에 대한 공식입니다. 탄성계수가 응력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 3를 사용하느냐, 또 다른 평균 응력을 쓰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시그마 3에 따라서, 즉 구속압력에 따라서 탄성계수가 변화한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그마 3는 어떤 가장 최소값과 현재 시그마 3 중에 비교해서 큰 값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은 값을 쓰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죠. 스탠다드 모델에서 스몰 스트레인으로 전환되는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관계식들입니다. 탄성계수 중에서 전단 탄성계수는 변형률에 따라 변화하는데, 물론 최적 탄성계수도 관계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단 탄성계수인데, 전단 탄성계수와 전단 변형률의 관계 그래프를 보면 전단 변형률 이제 감마 0.7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감마 0.7에서 탄성계수를 지정함으로써 스탠더드 모델과 스몰 스트레인 모델의 연결 지점을 이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별도의 교과목이 될 정도로 연구 내용이 좀 방대한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이 부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안다는 것은 사실 좀. 자, 이제 프리프로세서 전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전처리 프로그램, 프리프로세서를 실행하면 메인 화면은 사라지고 별도의 윈도우가 나타납니다. 주로 사용하는 메뉴는 우측 그 메뉴입니다. 그 우측 메뉴를 보시면은 이제 도메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메인이라는 그 단어는 영역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 도메인은 이제 모델링 영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델링 영역에는 유한요소 모델과 마크로 모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요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하는지, 아니면 마크로 데이터에 대해서 모델링을 하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한요소 모델과 마크로 모델, 마크로 모델이 있으면 언제든지 F의 유한요소 모델로 변환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크로 모델은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모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델링 영역에서 FE 모델로 갈지 아니면 마크로 모델로 갈지를 정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는 마크로 모델로 먼저 가야 합니다. 도메인은 전처리 프로그램에서 최상위 메뉴입니다. 도메인에는 마크로 모델과 FE 모델이 있으므로 그 하위 모델로 그 이제 하위 메뉴로 들어갔다가 되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FE 모델 항목을 클릭하거나 마크로 모델을 클릭해서 바로 빠져나옵니다. 아쉽게도 휴대폰처럼 한 단계씩 되돌아가는 기능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최상위 모델로 빠져나가서 다시 그 하위 메뉴로 내려가야 합니다. 마크로 모델에는 포인트, 오브젝트, 그리고 서브 도메인 메뉴 항목이 있습니다. 포인트는 말 그대로 좌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에는 직선, 그리고 사각형, 원호 등이 있습니다. 서브 도메인이란 메뉴는 좀 독특한 이름인데요. 서브 도메인은 면과 최적을 정의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2차원에서는 면, 그리고 3차원에서는 최적을 정의합니다. 면은 면 요소, 최적은 최적 요소, 즉 고체 요소로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브 도메인은 면과 최적을 정의하고, 면은 면 요소, 최적은 고체 요소로 분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륨 엘리먼트를 이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2차원 서브 도메인은 평면상의 패곡선,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클릭 인사이드 콘터, 그러니까 패곡선 내부를 클릭하면은 서브 도메인이 생성됩니다. 2D 컨티뉴엄 인사이드 컨터라는 메뉴처럼 인사이드 컨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3차원 서브 도메인은 공간을 형성하는 패곡선, 외곽선 또는 컨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컨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 컨터의 내부를 클릭하는 것이 아니라 컨터 그 자체를 클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뉴 3D 컨티뉴엄 on 컨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상 요소망, 이제 그 다음 메뉴입니다. 맨 아래 그 메시 메뉴 보시면은 Create Virtual Mesh라고 있는데, 그 Virtual Mesh, 즉 가상 요소망을 이제 Virtual Mesh는 요소망을 생성하는 것인데요. 생성을 하더라도 이제 그 요소망에는 어떤 그 지층 속성이라든가 그런 그 재료 특성은 부여하지 않고요. 단지 요소망만을 생성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상 요소망을 이제 버추얼 메쉬를 리얼 메쉬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속성이 부여됩니다. 가상 요소망은 해석에 적용될 수 없고요. 실제로 해석에 적용되는 요소망은 리얼 메쉬입니다. 도메인 FE 모델은 마크로 모델과 마찬가지로 2D인지 아니면 3D인지에 따라 메뉴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도메인 FE 모델에서 요소 생성과 그 이미 생성된 요소망에 대해서 어떤 물성을 변화시키고 시공 단계를 정의하고 경계 조건이나 하중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공 단계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 함수로 정의하는데 존재 함수 즉 이그지스턴스 함수란 요소의 유무를 있고 없고를 정의하는 함수입니다. 존재 함수로 굴착 또는 되메우기 같은 시공 과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중은 하중함수로 정의하는데 로우딩 펑션이죠. 하중함수를 정의하는데 그 시간에 대해서 또는 시공 단계에 따라서 변화하는 하중을 정의합니다. 하중함수로는 말뚝 제하 시험과 같이 하중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터널의 하중 분담률 개념과 같이 시공 단계에 따라 굴착 하중을 서서히 제하하는 그런 기능을 갖습니다. 또는 지진 하중과 같이 시간에 따른 어떤 집안 가속도에 대한 그런 가속도 하중도 하중함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프리프로세서에서 좌측 윈도우 페인을 보시면 프리프로세서 좌측에 이제 비저빌리티라는 그 윈도우 페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것인지, 그러니까 가시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컨트롤하고 이제 그 내용을 그러니까 히든 또는 디스플레이 같은 것을 설정하는 그런 윈도우인데요. 전처리 프로그램의 작업은 선택된 객체가 보일 것인지 아니면 감출 것인지를 이제 그 정하는 것에 따라서 작업의 난이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객체에 대해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이 적용이 되려면 일단 눈에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춘 그런 객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액션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다양한 객체가 있는데 이제 마크로 객체도 있고 FE 객체, 그러니까 유한 요소 객체도 있고 또 지오메트리, 기하 형상 그 객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대상 객체가 선택됐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 그거를 잘 컨트롤해야만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차원이기 때문에 좀 쉬운데요. 3차원으로 가면 앞에 있는 객체와 뒤에 있는 객체가 또 섞여 있기 때문에 좀 더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다양한 화면에는 이제 FE 엣지, 그러니까 유한 요소망의 요소의 모서리를 하고 싶은데 만약에 기하 영상이나 마크로 객체들이 그 마크로 객체들의 그 직선이나 모서리가 같이 선택이 된다면 또는 같이 화면에 보이면 우리가 선택하고 싶은 것을 선택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FE 유한요소 엣지 대신에 마크로 엣지를 감추면 우리가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유한요소 엣지 모서리에 하중을 제하고 싶은데 만약에 마크로 엣지가 선택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중을 입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 해당 객체를 선택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무반응으로 보이는 경우가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 제트소일의 가장 흔한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작업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경우는 마크로 객체를 선택하고 싶은데 유한요소 객체를 선택했거나 유한요소 객체를 선택하고 싶은데 마크로 객체가 선택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비저빌리티 좌측에 그 비저빌리티에서 FE 모델 지오메트리를 감추면
이제 빨간색 X표 그 아이콘으로 바뀌게 되죠. 감추면 화면에서처럼 마크로 객체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마크로 모서리를 선택해서 분포 하중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로드 펑션의 번호가 0이면 시간에 따라 또는 시공 단계에 따라 변화하지 않고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처리 프로그램에서는 파라미터라는 메뉴가 툴바에도 있고 우측에 세부 입력 항목마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업데이트 파라미터라는 메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툴바의 파라미터 아이콘은 각 객체의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의 파라미터 메뉴는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정할 때 사용됩니다. 객체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요소 또는 절점을 선택한 다음에 경계 조건이나 하중 또는 이제 해당 메뉴로 이동해서 그 항목의 그 파라미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셈블리 메뉴입니다. 어셈블리 메뉴는 다양한 해석 정보를 조립하는 메뉴입니다. 조립한다. 어셈블리라는 뜻이죠. 어셈블리 메뉴에는 2D, 3D 설정 메뉴가 있고 물성, 머티리얼, 그리고 존재 함수, 하중 함수, 에볼루션 펑션, 진화 함수, 그리고 드라이버, 이제 해석 운전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드라이버 메뉴와 컨트롤 메뉴, 지진하중, 철근 재원과 같은 총 10개의 메뉴 항목을 갖고 있습니다. 프리셀렉션 메뉴는 2차원, 3차원을 선택할 수 있고 입력 메뉴에 어떤 자세한 레벨을 설정할 수 있는데 베이식 모드와 어드밴스드 모드를 이제 어떤 모드로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설정할 수가 있고요. 설정된 베이식이냐 아니면 어드밴스드냐에 따라서 화면에 노출되는 입력 항목의 이제 레벨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 항목도 조금 나오느냐 이제 자세하게 나오느냐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셈블리 메뉴 중에서 특히 특이해 보이는 메뉴는 드라이버라는 메뉴입니다. 드라이버 메뉴에서는 해석의 유형, 그러니까 어떤 안밀 해석을 할 건지 시공 단계 해석을 할 건지 다이나믹 해석을 할 건지 그런 해석의 유형을 이제 선택할 수가 있고 해석의 순서, 시공 단계 같은 것들을 이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동해석이나 안밀 해석과 같이 시간 영역 해석을 할 때에는 시간 간격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드라이버에서는 해석 단계마다 컨트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제 외부의 컨트롤 메뉴와 연결된 상태에서 이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두 기능은 입력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면 변경을 할 때 이제 입력 취소를 할 때 이제 주로 언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존재 함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존재하는 시간 간격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총 3번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할 수 없는 기간은 이제 존재하는 시간 정의하지 않은 시간 단계가 바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존재하는 시간 간격만 정의하면 됩니다. INF는 이제 infinite라는 뜻인데요. 무한히 존재한다. 무한, 타임이 무한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타임 2부터 인피니트까지는 이제 시간 단계 2부터 무한히 존재한다는 의미이고요. 하중 함수는 지진파, 하중 또는 하중계수를 시간의 함수로 정의하는 메뉴입니다. 입력하는 순서는 맨 위에 하중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add 단추를 누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간 하중을 이제 표에 직접 입력하면 해당 하중함수의 그 이제 정의가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진파는 하중과 마찬가지로 하중함수에서 정의합니다. 지진파도 하중함수 번호와 이름을 부여한 다음에 add 단추를 눌러 하중함수 또는 이제 펑션에 등록을 합니다. 화면 하단에 임포트 가져오기 단추를 누르면 지진파를 등록한 펑션에 그 이제 타임 가속도 그 테이블을 정의할 수가 있고요. 화면과 같이 등록된 펑션 넘버 1, 여기서 이제 이름이 없어서 이제 no name이라고 되어 있는데 no name이란 이름의 지진파가 등록되었습니다. 지진파 로우 데이터는 보통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의 지진파가 매우 미약해서 해석에 불필요한 시간 구간을 이제 앞뒤 부분은 약간 잘라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시간 구간을 생략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지진파에 포함된 그 노이즈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노이즈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 이제 시그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버터워스 필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버터워스 필터는 화면에 보이는 그 주파수 F1, 프리퀀시 1보다 낮은 주파수 밴드만 통과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이제 높은 영역은 이제 무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링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커렉션은 지진에 의해 모델이 좌우로 떠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지진파 보정 기능입니다. 필터링 설정을 변경한 다음에 업데이트 단추를 누르면 지진파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진파가 보정됩니다. 필터링도 하고 베이스라인 커렉션도 그 업데이트 단추에 의해서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지진파 구간은 이제 트림 단추를 눌러서 왼쪽을 지진파를 잘라버리고 싶을 땐 트림 레프트, 그리고 오른쪽 끝부분에 지진파를 잘라버리고 싶을 때는 이제 삭제할 때는 트림 라이트를 누르면 그 지진파가 정정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 데이터 프레퍼레이션이라는 그 매뉴얼을 네, 다시 어셈블리 메뉴입니다. 어셈블리 메뉴에서 드라이버 메뉴를 보고 계신데요. 드라이버 메뉴는 해석 유형을 설정하는 핵심 메뉴입니다. 드라이버, 제가 해석 운전사라고 이제 부르겠는데요. 즉 해석을 자유자재로 컨트롤하는 메뉴입니다. 어셈블리 메뉴 아래 드라이버 메뉴 항목을 선택하면 해석 운전사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칼럼에 있는 해석 유형, 그러니까 드라이버 칼럼에 있는 해석 유형은 이니셜 스테이트인데요. 이니셜 스테이트는 먼지반 상태 해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임 디펜던트 해석 유형은 시공 단계 해석 또는 안밀 해석을 수행합니다. 타임 디펜던트 해석에서 그 이니셜 로드 팩터는 0초로 시간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실제 시간이 아니라 시공 단계 0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0단계에 시작해서 3단계에 끝난다는 의미고요. 증분이 1초 또는 1로 되어 있으면 해석 결과는 1, 2, 3단계에 저장됩니다. 총 3번 저장된다는 뜻입니다.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인데 우리가 그 물리적으로 시간이 개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초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초, 분, 시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day라는 날짜 시간 단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 개념이 없을 때는 시공 단계로 이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간격마다 결과가 저장되는 그 시간은 시작 시간이 아니라 매 시간 단계마다 끝나는 시간에서 이제 결과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성 해석 또는 크립 해석에서 그 실제 시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제트소일은 이제 크립 해석이 가능하고요. 화면에서 마지막 열의 제목이 nonlinear solver sett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컨트롤 그 데이터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해석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이제 제어하는 이제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점 단추를 누르면 그 nonlinear solver setting에 이제 점점점 단추가 있는데 점점점 단추는 이제 세팅 그 편집 단추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별로 컨트롤 데이터를 편집할 수가 있고요. 디폴트라고 적혀 있는 그 셀을 클릭하면 다른 그 항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는 컨트롤 1이라는 다른 컨트롤 옵션이 선택되었는데 보다 효율적인 컨트롤을 설정하면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터빌리티 해석 유형은 안전율을 계산하는 그 해석 유형인데요. 여기에서 스터빌리티는 이제 타입을 보면 이제 탄젠트 phi C라고 적혀 있는데 강도 감소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강도 감수 개수를 1로 적용하고 0.01씩 증가시켜서 5까지 안전율을 적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안전율은 강도를 감소시키는 그 분모로 이제 작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01씩 안전율을 증가시키면서 강도 감소법을 적용하니까 최대 500번 유한요소 방정식을 풀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엄칠로 어마어마한 계산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 감소법은 보통 해석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러나 이제 해석 중에 파괴 상태에 도달하면 500번까지 계산하지 않고 이제 중간에 계산. 컨트롤 메뉴에서는 비선형 해석 과정에서 수렴 기준을 설정하거나 비선형 해석 솔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비선형 솔버 선택 옵션이 있는데 기본 솔버는 뉴튼 랍슨이지만 소속 영역이 광범위한 경우에는 BFGS라는 솔버가 좀 더 고속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화된 솔버이기 때문에 이제 비선형 그 거동이 지금 지배적일 때에는 좀 더 유리합니다. 소속 영역이 광범위할수록 비선형 특성은 커지게 되고 따라서 해석 속도는 느려지기 때문에 BFGS 솔버가 유리합니다. 해석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화면 왼쪽에 수렴 기준 컨버전스 노름 셋업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수렴 기준이 이제 RHS right hand side 즉 불평 영역에 대해서는 0.01 그러니까 우변 보통 이제 불평 영역이 유한 요소 방정식의 우변에 있기 때문에 RHS라고 이제 표시가 되는데 RHS는 이제 보통 불평 영역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불평 영역에 대해서는 0.01 즉 1%보다 작으면 계산이 잘 됐다 그런 그 설정을 한 것이고요. 에너지 노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벡터 노름이죠. 0.001 즉 0.1%로 설정해서 에너지 수렴이 0.1%보다 작으면 해석이 잘 되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만족되면 이제 계산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이제 add 단추를 눌러
이런 새로운 그 컨트롤 데이터를 저장할 수가 있고, 드라이버 메뉴에서 저장된 컨트롤을 선택해서 특정 해석에 적용할 수 해석을 수행하는 메뉴는 Analysis Run입니다. Analysis Run, 그러니까 해석을 이제 달린다, 런한다. 해석 실행 메뉴에서는 현재 해석 시간을 보여주고 불평형력이나 에너지를 수렴 기준과 함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해석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는 그 이제 역학적인 불평형력의 수렴 상태를 보여주고요. 솔리드 오른쪽에 플루이드 유체라고 표시가 된 거는 이제 지하수 해석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만약에 암밀 해석을 하면 빨간색 막대 그래프와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고요. 지하수 해석만 수행할 때는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플루이드, 그러니까 유체 부분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 기준은 고체와 유체에 대해서 각각 별도로 이제 표시가 포스트 프로세서, 그러니까 결과가 이제 해석이 잘 돼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포스트 프로세서를 수행해서 이제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리된 결과를 이제 보여주는 그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리절트 그 메뉴 중에서 이제 그 컬러풀하게 보이는 그 리절트 단추를 누르면은 맵이라는 그 메뉴 항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맵이라는 그 메뉴 항목은 컬러 필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절트 단추 오른쪽에 있는 세팅 단추를 보면 누르면 우리가 그 리절트를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 그 보이는 내용도 달라지게 됩니다. 시간 선택은 여기서 이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 시공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이제 쉐이크 같이 지진 가속도에 대한 집안 응답 해석을 한 그 결과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실제 시간이 되겠습니다. 16.9초가 경과된 상태에서의 변형 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가장 최상단 왼쪽에 그 레퍼런스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이제 기준 시간이라는 의미죠. 기준이 되는 시간을 선택을 하면 해석 결과는 현재 시간 결과에서 기준 시간 결과를 뺀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 그 인터벌 사이에 발생한 변화된 값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줌을 할 때 그 줌 레벨을 한꺼번에 리셋할 때는 줌 그 후처리 프로그램에 약간 그 이제 아쉬운 점이 뭔가 하면 줌 올 단추가 없는 건데요. 그 대신에 단축키를 사용하면 줌 올 기능을 이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 단추를 누르면 됩니다. 컨트롤 F, find라는 의미로 컨트롤 이제 사라진 모델을 찾는다. 컨트롤 find 단추를 화면은 리절트 메뉴에서 그 맵 메뉴 항목을 선택하고 이제 변이를 선택하면은 저런 식으로 컬러필한 결과. 그리고 이제 맵 메뉴에서 그 이제 선택 항목을 보면은 세팅 메뉴로 들어가서 이제 선택 항목을 보기 위해서는 세팅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요소 결과를 볼 것인지 아니면 노덜 퀀터티 절점 결과를 볼 것인지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 노드 결과에는 변위, 그리고 토털 헤드, 포어 프레셔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털 헤드와 포어 프레셔는 이제 지하수 해석 결과죠. 그리고 이제 지하수 해석 결과가 없으면 우리가 항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력은 절점 결과가 아니라 요소 결과이므로 위에 그 노드가 아니라 그 바로 위에 있는 엘리먼트 컨티뉴엄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화면에서는 이제 노드 값으로 노덜 퀀터티로
X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이제 교재를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설치 폴더에 예제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트소일 메인 화면에도 우측에 매뉴얼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표시가 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헬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트소일 홈페이지에서 제트소일 헬프를 먼저 설치를 하시면 제트소일 스튜던트 버전을 설치할 때 우측에 매뉴얼도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튜토리얼 매뉴얼이 이제 기본 매뉴얼이고요. 그 매뉴얼 이름은 TU-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매뉴얼은 이제 DP 매뉴얼로 되어 있고요. 그 데이터 프레퍼레이션. 그 오른쪽 화면은 이제 그 튜토리얼 매뉴얼을 자세하게 쪼개놨는데요. 그 화면에 보이는 매뉴얼은 Getting Started 매뉴얼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Getting Started 매뉴얼을 전부 다 합치면 TU 매뉴얼이 됩니다. 튜토리얼 매뉴얼입니다. 감사합니다.